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오늘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막밖에 없는 나라, 늘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1인당 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2022년 1인당 GDP가 5만 5천 달러를 기록했더군요. 3만 2천 달러의 우리 대한민국보다 72%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7년에는 두 나라의 소득이 거의 같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2만 2천 달러고 이스라엘은 2만 4천 달러였거든요. 그때는 거의 비슷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난 격차가 생겨난 겁니다. 이 나라가 막대한 글로벌 벤처 투자를 유치했고요. 또 그리고 하이테크 분야의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뤄낸 덕분이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 요즘 정치 문제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함정에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헤르초크 대통령은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죠. 자기 나라에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또 이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유능한 기업가들,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나라꼴이 이렇게 되면 조국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러는지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스라엘의 건국은 1948년.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가 있어 왔죠. 1880년대부터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아슈케나즘이라고 불리던 동유럽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많이 이주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동 영상편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자리를 잡은 유대인들, 그들은 여기에다가 완전한 사회주의 공동체,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유토피아 이름은 키부츠, 협동농장이죠. 그게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아이들 키우고 육아도 공동육아였어요. 이런 사회주의 공동체를 실제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물론 억지로 갖다 놓은 건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마오쩌둥의 인민공사라든가 스탈린의 콜코스 이 집단농장 이런 데처럼 폭력을 쓴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상은 같았다는 거죠. 사회주의 공동체, 유토피아, 이런 거를 자기들이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은 이스라엘 인구의 한 7% 정도, 그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들이 집단 생활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인구는 도시 생활을 택했지만 마음만은 최소한 이 키부츠, 공동체 생활을 동경했다는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 지도자들 중에는 이 키부츠 출신들이 많습니다. 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다 보니까 이 나라 경제도 철저한 사회주의 방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철저한 가격 통제, 이거 기본이고요. 배급제까지 실시를 했죠. 대외 무역은 수입 대체 산업화였어요. 그리고 수출은 중시했지만 기본적으로 수입 대체 산업화, 또 자급자족, 기본적인 과거 중상주의 정책 그 자체였던 겁니다. 대개 이런 정책을 펴는 나라들은 망하기 마련인데요. 이스라엘 경제는 특이하게도 1970년대까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외부 자금 유입은 독일에서 준 거예요. 독일이 유대인 학살을 했잖아요. 600만 명을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살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 돈이 현재 가치로 하면 한 120조 원 정도에 달았다고 하니까 그 가난하던 시절에는 엄청난 돈이었던 거죠. 또 미국도 이스라엘에 원조를 많이 해줬고 또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에다가 새로 생긴 자기 나라인 거죠. 거기다가 지원금을 상당히 보내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돈으로 이 농장도 만들고 집단 농장 같은 것도 하고 뭐 산업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의 효과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죠. 돈 찍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이건 결국 결말이 좋지를 않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는 그럭저럭 잘 지탱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한 10%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1970년대 초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물가 상승률 100%를 넘어서게 되고 1984년에는 무려 연 445%에 달한 거예요. 1년 만에 물가가 그러니까 5배씩 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상 초월이 된 거죠. 그러니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업자는 넘쳐나고 경기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 유대인들의 특징
상당수가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외국이 아니고 그들의 조국이었는데 그 조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 만들어진 조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떠돌이 생활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중에 젊은 사람들,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옮겨갔습니다. 실리콘밸리가 1980년대 초부터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텔의 반도체 설계 이런 일도 하고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도 벌고 또 벤처 비즈니스, IT 비즈니스의 노하우도 익히게 됐던 거죠. 이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정부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사회주의 정책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하게 되고 돈 마구 풀어서 뭔가 정책을 하는 이 정책 이제 포기하고 긴축 정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그것과 더불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경제도 차츰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련과 동구권 국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공산 체제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그 체제가 붕괴가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새로운 조국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게 됐어요. 한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주해온 사람의 상당수가 소련의 과학자 엔지니어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소련이 과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는 꽝이었는데 과학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소련제 무기가 옛날에는 좋았었죠.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비즈니스는 꽝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과학이 발전한 나라가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과학자가 비즈니스와 결합된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고요. 과학만 발전하면 과학자들은 돈만 써요, 대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는 좋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하고 결합이 돼야 되죠. 근데 소련의 그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실력 좋은 사람들, 또 동구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거고 그들이 비즈니스와 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 또 이 우수한 기술 인력이 서로 만나면서 이스라엘의 산업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통계치에도 드러나는데요. 1990년 77억 달러였던 첨단 기술 수출이 9년 후 1999년에는 209억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9억 달러의 86%가 하이테크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뭐 굉장히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나라로 도약을 하게 된 거죠. 1998년에 미국의 주간지 뉴스위크가 이제 그 세계의 탑 텍시티들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이스라엘의 텔라비브는 세계의 탑 10 중에 올라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제2차 인티파다라고 하는 거는 아랍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아랍 땅, 거기에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아랍인들이 무력 투쟁을 하는 것을 인티파다라고 하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그 인티파다가 두 번째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됐죠. 그동안은 경제도 이제 침체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분위기, 적대 관계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자 다시 이스라엘로 많은 벤처 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20년 동안 어느 정도는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됐던 거죠. 그 결과 이 나라는 소득 5만 달러 국가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저변에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세계 누구와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언어 능력, 개방적 태도,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 텔아비브에서 광장에 사람들이 나와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곳에 나와서 정권 타도를 외치는 시위군 중 그들의 상당수는 바로 이들 유능한 벤처 사업가들, 엔지니어들인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왜 반정부 시위를 하느냐? 그 정반대 입장의 세력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까지와 다른 유대교 근본주의 국가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 네이션 이스라엘에서 유대교 근본주의 국가로 나라를 바꿔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시위 군중들은 그것을 다시 번영하는 경제강국, 자유로운 나라로 돌려놓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직접 문제가 된 사안은 이스라엘 의회와 사법부의 충돌입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사법부로 하여금 위헌 판결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든 거예요. 7월 달에. 사실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헌법이 없습니다. 기본법, 베이직 로라고 하는 것이 뭐 헌법 비슷한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헌법의 그 핵심은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 조항입니다. 국민 각자는 재산권을 가지고 자유를 보장받고 뭐 하는 그런 기본권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떠한 법령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 그게 헌법의 핵심입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적 합의를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에서는 국회가 이 제정한 법률이, 국회의 법률이 헌법에 규정된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사법부가 나서서 위헌 판결을 내리죠.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거 헌법을 침해하는 거야, 헌법에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야 라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는 거야.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다, 이런 판결들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헌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최고법원 수프림 코트가 그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의회 크네셋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 이스라엘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국민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이 되면 최고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여기에. 그런데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법부가 내세운 근거는 합리성 기준, reasonableness standard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어요. 사람이라면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법률은 합리성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야.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내세워서 헌법 불합치 판결, 위헌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뭐 비슷한 겁니다. reasonableness standard, 과잉금지의 원칙, 뭐 다 비슷한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효가 된 법률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그 소유권이, 법적인 소유권이 팔레스타인인에게 있더라도 이스라엘 정부가 언제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법을 이스라엘 의회가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팔레스타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땅인데 유대인이 가서 거주를 하면 그 땅은 유대인께 된다는 말인 겁니다. 네, 좀 황당한 법이죠. 근데 최고법원이 이 법이 무효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법원이 의회의 결정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든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거 괘씸하지 않겠어요, 법원이? 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유대교 근본주의자의 특권에 관한 것인데요. 유대교 근본주의자, 영어로 표현하면 울트라 오르소독스입니다. 이 울트라 오르소독스에 속하는 사람이 예시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수천 년 된 그런 학교인 거예요. 이게 전통 신학교인 셈이죠. 거기 가서 뭐 탈무드라든가 토라라든가 이런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이 예시바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니고 있으면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법을 의회가 만들었는데요. 최고법원은 이 법도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건 합리적이지 못해, 불합리해 라고 해서 무효화를 시켰어요.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의회가 법원이 합리성 기준을 이유로 해서 의회의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뭔가 결정을 하면 법원이 나서서 간섭하지 마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이죠.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인구 분포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의회 크네셋이라고 하는 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교 근본주의자, 그리고 극우 민족주의자, 거기다가 현재 이스라엘 수상이 네타냐후라고 하는 분인데, 이 수상이 이끄는 중도 우파당이 리쿠드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개,
유대교 근본주의, 극우 민족주의, 또 중도 우파 리쿠드당, 이게 연합을 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의회의 결정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됐던 그 법, 사법부는 의회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을 때 반대파들은 전원이 퇴장을 했고요. 이 나라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투표에 참여 안 하고 퇴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밀어붙이는 이 연합 집권 연합체 89명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의회의 결정이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교 근본주의자, 그들은 누굴까요? 완전히 옛날 유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머리에다가 그런 모자 쓰고 옷도 옛날 방식으로 입고, 특히 남자는요 하루 종일 일을 안 해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토라, 탈무드 같은 경전을 공부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우리 조선시대의 사대부 비슷한 느낌입니다. 먹고 사는 건 관심이 없고 그건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저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거야 하는 비슷한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것은 이들이 먹고 사는 건 또 나라에서 상당히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금들을 많이 줘요. 그리고 군대도 안 갑니다. 왜? 그런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 나중에 무효화가 됐지만은, 군대 가는 것보다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뭐 믿으면 믿는 거죠. 자, 그런데 법원이 그런 사람들에게 군대 가라, 이 가치도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은 같은 영토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이 사람들의 권리를 또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라든가 비즈니스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많잖아요. 이 가자 지구 같은데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그들이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속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현대적 세속주의자, 영어로 하니까 secularist라고 돼 있던데, 이 사람들은 뭐 엔지니어들, 기업가들, 학자들, 과학자들,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아랍인들의 권리도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식, 유럽식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재미있게도 군대를 가는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판사들의 상당수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글로벌한 감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만드는 법,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 만드는 법을 자주 무효화시키곤 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반격으로 의회가 법원의 그런 권한을 박탈하는 법을 또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런 갈등에는 출신 계급 간의 갈등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을 건국한 세력, 1948년까지 일찍부터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자리를 잡고 1948년에 건국을 하고 초기에 이 나라를 세웠던 바로 그 사람들은 동유럽 출신의 유대인들, 아슈케나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세력들이 대거 이스라엘 땅으로 유입이 되죠.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아랍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아랍 땅에서 근근히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그들과 아랍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아랍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추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자이반 타이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들이 세파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세력인데요. 뭐 숫자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슈케나즘과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계층을 형성을 하게 된 거고요. 초기의 건국 세력이니까. 나중에 들어온 세파딤은 아무래도 중저소득층을 형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만 세력이 된 거죠. 근데 현재 수상, 네타냐후 수상은 파퓰리스트인 거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세파딤을 등에 업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의회도 이 세파딤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갈등은 상류층인 아슈케나즘과 중하류 계층인 세파딤 사이의 대결이기도 한 셈인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느라고 최근 그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지 매체에 들어가 봤더니 흥미로운 기사가 떴더군요. 이스라엘 정부 개선 운동, Quality of Government Movement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새로 만들어진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근데 법원은 9월 달에, 다음 달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 법을 심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사법부에다가 족쇄를 채우는 법이잖아요. 그 법의 위헌성 여부를 사법부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참 이게 아무튼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이것을 판단을 하게 되면 과연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무효화 시켜버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 근본주의 세력, 그들이 정권을 갖고 있는데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하라고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집요한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제가 도입부에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아이작 헤어조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올해 초에 이런 경고를 했어요. 내전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자. 정말 싸우지 말자.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의회는 법원을 무력화하는 법을 제정을 하고, 법원은 그 법을 무효라고 만약에 선언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권은 근본주의자들이 잡았고, 그런데 내전이라고 하는 건 군대 간의 충돌이 되잖아요. 군대는 누가 잡고 있느냐? 그것은 세속주의자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왜? 근본주의자들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일촉즉발인데요. 경제도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나라 경제의 주축인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이들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졌죠. 이미 구글이라든가 애플 같은 이 실리콘밸리 IT 기업들, 그리고 락히드 마틴 같은 이 미국의 방산업체들하고 경제 생태계를, 아주 긴밀한 생태계를 형성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업 관계가 아주 긴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근본주의 국가, 숨 막히는 곳에서는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떠난다면 이스라엘의 주력 산업, 하이테크 산업도 붕괴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900만, 정말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국가들의 인구는 2억이에요. 이게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을 만큼 치열한 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꿋꿋하게 버텨내고 세계 최고의 소득 수준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위협이 좀 잦아드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 내부의 싸움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외적이 없고 평화가 유지가 되면요, 반드시 내부의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부의 싸움이 2억 명 아랍인과의 싸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로 접어든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오늘은 이스라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